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발생한 규모 7.8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차례가 넘는 여진의 영하권의 거센 추위까지 겹치며 구조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튀르키예에 500만 달러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군 수송기를 활용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0명의 대한민국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를 만난 뒤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윤안 연대 발언으로 친윤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안철수 후보는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중도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2015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정동에 이어 백현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렸는데 피해자 유족은 위로가 되지 못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한 청보호의 인양 작업이 날씨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보를 제작한 조선업체는 건조 당시 문제가 없었다며 중간 보수 역시 결함이 아닌 특수도료를 바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참상이라는 말밖엔 떠오르질 않죠. 규모 7.8에 이은 7.5, 강진에 이어 여진이 100여 차례나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느새 5천 명을 넘겼습니다. 먼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본 튀르키예 모습입니다. 진도 7.8의 강진에 건물들이 폭삭 주저앉아 원래 모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Yani dedim herhalde kıyamet kopuyor. Yani ne yapabiliriz daha şeyine girmeden bina çöktü üzerimize.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üksek sesle! 최초 지진 약 9시간 뒤인 현지 시간 6일 오후 1시 24분 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슈 북동부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보통 가장 큰 여진은 본진과 1.2 정도의 규모차가 나는데 이처럼 강한 여진은 이례적입니다. 현지 언론은 카흐라만마라슈에서 직선거리로 1000km가량 떨어진 이집트 카이로에서까지 진동이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7일 오전 6시 13분쯤에는 튀르키예 중부에 규모 5.3의 지진이 나는 등 최초 지진 후 30시간 동안 100차례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의 집계를 종합하면 5천 명 이상이 숨지고 부상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지진으로 건물 5,600여 채가 무너졌고 시리아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WHO는 사망자가 초기 통계보다 8배까지 증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난다며 피해 확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첫 지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강한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엔 최저 영하 6도, 눈이나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생존자들도 차디찬 바닥에 누워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송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삭 내려앉은 건물잔에 깔려 꼼짝 못하는 아이의 발이 보입니다. 드릴로 철근을 끊어 틈새를 만든 구조대원들이 남자아이를 힘겹게 구출합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구조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축 늘어진 채 급하게 옮겨집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필사적인 구조 작업. 하지만 100여 차례의 여진과 강추위, 턱없이 부족한 구조 인력은 큰 장애물입니다. Yok şu an. Biz kendi çabalarımızla yapmaya çalışıyoruz ama AFAD ekibi gelmeden bir şey yapamıyoruz. 그나마 구조된 부상자들도 병원이 북새통이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Today, after the earthquake, we started to receive many cases, hundreds of casualties. 응급실 바닥에 누워있는 환자도 태반이고 병원 한 귀퉁이에는 시신을 담은 검정 비닐봉지도 방치돼 있습니다. 여전히 잔해에 파묻힌 채 도움을 기다리는 생존자는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가 일제히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은 물론이고 튀르키예와 앙숙 관계인 그리스와 스웨덴, 필리핀 등도 지원 의사를 밝혔고 우리 정부도 500만 달러 지원과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의 110명의 긴급 구호대를 오늘 밤 현지로 파견합니다. 이어서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한국전 당시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준 형제의 나라라며 신속한 구호를 지시했습니다.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해외 긴급 구조 협의회를 열어 500만 달러 긴급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우선 500만 불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지진 피해 확산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도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 60명에 수색에 특화된 군 인력 50명을 더해 모두 110명입니다. 이들의 신속한 파견을 위해 KC-330 군 수송기가 투입됐고 영공 통과 등 행정 절차를 마치는 즉시 출발합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는 현지에 파견된 여타 국가의 긴급 구호대와 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 지역과 임무를 결정하고 튀르키예 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정부는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6개 주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튀르키예는 지질학적으로도 대륙판이 첨예하게 만나는 곳입니다. 총 4개의 판이 만나니 그야말로 지진대 위에 나라가 서 있는 겁니다. 25년간 규모 7.0 이상 지진만 7차례나 일어났는데 인구 1,600만 도시, 대도시 이스탄불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히터 규모 7.0을 재현해 봤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구며 집기류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립니다. 규모 7.0 지진은 TNT 폭탄 32메가톤과 맞먹는 위력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7.8입니다. 규모 1의 차이가 대략 에너지 차이가 32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규모 7.0과 규모 7.8의 차이는 대략 3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튀르키예 주변으로는 4개의 지각판이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라비아판이 북쪽으로 밀고 아나톨리아판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판과 판이 맞물리는 경계에는 거대한 단층선이 형성되는데 가지안테프시도 단층 선상에 놓이면서 지진 피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라시아판과 아나톨리아판이 맞물린 곳에 북아나톨리아 단층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 1,600만 명의 도시 이스탄불이 이 단층 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탄불 지역이 북아나톨리안 단층의 연장선에 포함이 돼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이번 지진이 주변 단층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피해 수습이 마무리되고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번엔 현지 교민 연결해서 튀르키예 상황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명훈 튀르키예 한인회 총연합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명훈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건물에 깔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긴장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네, 그 시간이 갈수록 현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어떤가요? 혹시 현재 상황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실종자 신고는 없고요. 지금 연결이 되지 않는 학생 하나만 현재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나머지 교민분들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진 피해 지역 부근의 교민이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한 100여 분, 150여 분 사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피 상황이 그분들은 이제 괜찮다는 얘기죠. 현재 교통도 일부 마비 상태일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혹은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잠시 전에 하타이 지역, 그 지진 지역입니다. 하타이, 카라만 마라시, 아드야만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차량이 48시간 현재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호 활동을 하러 가서도 그 피해 지역까지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구호 차량은 우선권을 주고 일반인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은 못 가게 하지만 구호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게끔 놔주고 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간 그 내진 설계를 안 하는 건물이 많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지진 위험지대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스탄불에서 99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정부 자체에서 내진 설계를 한 주택을 짓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주택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굉장히 많나 보죠? 예, 그 정도 20년, 25년 된 건물들도 꽤 있고요. 또 워낙 지진 자체가 큰 지진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9시간 차이를 두고 7.7, 7.6의 지진이 두 번이 났다고 하는 건 웬만한 건물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혹시 회장님이 계신 그곳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까? 이스탄불은 제가 있는 곳은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지은 건물들은 99년 이후에 내진 설계가 충실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 건물 붕괴가 5,700채가 넘기 때문에 그 5,700채 건물 안에 지금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3,419명인데요. 네. 굉장히 큰 숫자로 늘어날 걸로 지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만났습니다. 그림만 보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한 것, 연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 전 의원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총선 승리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어쨌든 당권 구도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죠. 안철수 후보는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 봤느냐며 완주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해서 나 대표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불출마 선언 직전까지 친윤계로부터 반윤 우두머리라는 노골적인 비판을 받았던 나 전 의원이 사실상 김 후보와의 연대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이른바 김나연대가 꾸려지면서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인 수도권 표심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나 전 의원이 압박을 받아 움직였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유난연대라는 발언으로 친윤계와 대통령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안철수 후보는 중도 사퇴론을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절대로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당선관위는 내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이번 주 금요일 본선에 진출하는 4명의 당대표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후원 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정계 개편이 일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는 바로 레임덕이 올 거라고까지 하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날 만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싫은가 싶기도 하죠. 하지만 심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 지목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를 부인했고 심 변호사는 결국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계 개편 상황이 온다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거 다수의 창당 과정에 참여한 이력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계 개편과 관련해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한 관계자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하나로 된 여당을 쪼개서 야당과 3자 구도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전혀 안 맞다며 해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친윤계인 이용 의원은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MBN 취재진에게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탈당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망설임 끝에 노코멘트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신 변호사는 거듭된 논란 끝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인 오늘은 경제 분야였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누구 탓을 하느냐며 이에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의 최대 화두는 난방비 급등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뉴스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진정 가짜 뉴스인가요? 당연히 저희가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 인기를 쫓느라 요금 인상을 미뤘다는 지적엔 야당의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가스값이 10배가 오를 때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정부 탓할 거면 뭐하러 윤석열 대통령 됐습니까?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된 가스비 인상이 결국 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란 의혹 역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스공사 한전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경영권, 소유권 완전 넘기는 그런 민영화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서울시 지원 요청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면서도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직자들 처우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쟁국이 3년에 하는 걸 우리는 8년이나 걸린다면서요. 이를 정부 개혁으로 표현했는데 과연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불까요? 원주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처음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업무 평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정부 개혁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유연한 인사와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예고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도 철밥통이라는 인식,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하는 공무원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 만들어진 중점과제관리 TF를 통해 공무원의 인사, 승진, 성과급 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를 혁신 허브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혁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도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아쉬움을 전한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를 깨라는 주문을 공직사회에 잇따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치권 소식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노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정면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길이 가는 후보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 이준석계 후보 4명은 모두 한자가 쓰여있는 족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족자 2개를 이렇게 양손에 펼쳐 보였는데요. 네, 지금 보이네요. 네, 대통령 공천 불개입과 공천 자격고사 의무화였습니다. 공천 자격고사 의무화는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 자격평가식으로 한 번 시행됐던 겁니다.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와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정치 발언 자유 보장 등이 적힌 족자를 펼쳐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땠습니까? 웃옷을 벗은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윗옷을 벗고 있는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이 아니라 초선 때 촬영한 선거 포스터인데 지금은 네. 당내 최다선, 그러니까 5선인데요. 그 경륜을 쌓았다고 과시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퉁 벗고 감출 것 없는 또 투명한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또 황교안 후보는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나왔고요. 김기현 후보는 노타이 차림으로 활동적이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필 오늘이었어요. 네, 우선 오찬을 통해 연대 의사가 나온 시점, 오늘이란 걸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비전 발표회가 있었고 내일부터는 이틀간 오는 10일 발표될 예비경선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언론사 여론조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 지지층을 출연해 후보별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의힘이 자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네. 그냥 지지층이 아니라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표본수도 6천 명이나 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순위, 득표율 등이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대략적인 분위기는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다음 달 8일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당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삼고초려 끝에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이 나온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돕겠다고 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돕겠다고 했으니만큼 뭐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김나 연대가 본격화되면 어쨌든 당권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연대 움직임에 우선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당의 화합이라며 굉장히 환영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인식도 공유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굉장히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일이고. 네, 그런데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죠.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두 인물이 안 후보를 향해 전선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김 후보 측은 기존 학생과 전학생 사이에서 보수 정당의 정통성, 그 뿌리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그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다만 한편으론 두 사람의 연대가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의 지지층 상당수가 이미 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죠. 기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내일 표결을 한다고 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표입니다. 야 3당 176명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27표 이상 나오면 부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정하긴 했어도 그 과정에서 불만이 표출됐었잖아요. 네네. 또 내일 표결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원내 행정국에서 오전부터 참석 여부 조사에 나섰고 만약에 불참한다면 사유를 적어내라고 한 것은 물론 직접 전화를 돌려 확인을 하고 또 지도부가 직접 전화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5선의 이상민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며 상당히 곤혹스럽고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노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뛰어오르고 아파트 바로 옆에는 50m가 넘는 옹벽에 설치돼 결과적으로 민간업자에게 3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는 곳, 바로 백현동이죠.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 주말 출석을 고수하던 이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검찰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 등 40여 곳에 180명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주거지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치소 수용 거실도 포함됐습니다.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은 김 전 대표가 사업자가 된 뒤 부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뛰어오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민간업자에게 3천억 원 넘게 이익이 돌아갔고 아파트에는 50m가 넘는 옹벽도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자들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주말 출석을 고수하던 이 대표는 평일에 재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쉼날 금요일날 11시 출석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이어 백현동 의혹에 관한 강제 수사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해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도피를 돕다 뒤늦게 붙잡힌 수행비서가 송환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힐 때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 대와 서류 뭉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기에 검찰은 여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가 탄 차량이 검찰 정사로 들어갑니다.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생활하며 도피를 도운 박 씨는 오늘 오전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됐습니다. 지난달 김 전 회장이 양성길 쌍방울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 없었던 박 씨는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쓰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안에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여러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박 씨가 운전 등 잡일을 하는 수행비서였을 뿐 회사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국에서 붙잡힌 뒤 송환을 거부하던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 본부장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압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 자신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자 지자체마다 전세기까지 띄워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입국하자마자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태국만 봐도 90일간 무비자로 있을 수 있으니 잡아봤자고 그 뒤엔 잡기가 힘들어지지만 말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관광객 수백 명이 무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세기까지 띄웠고 환영 행사도 열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태국 관광객 300여 명 중 23명이 여행 도중에 사라졌습니다. 심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 간다가 어디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벌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 거기에 도착시켜 주려니까 얼마 내라 해가지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곳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관광객 2,000명이 더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단 이탈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어느 공항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찾고자 이제 다수의 인원분들까지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컴플레인이 있고. 지난해 10월 양양국제공항에서도 베트남 관광객 109명이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거된 인원은 단 2명뿐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휴대폰 무선 충전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비교해보니 제품별로 충전 속도가 2배 넘게 차이 나는 데다 대부분 이물질이 끼는 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물질이 금속일 경우 60도가 넘는 열이 발생해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폰에 선을 연결할 필요 없이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기. 편리하다 보니 최근 유선보다는 무선 충전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하고 충전도 더 빨리 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무선 충전기 각 제품들마다 휴대전화를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각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아이리버 등 14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스마트폰을 완충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2.4배 차이 났습니다.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충전 속도는 더 더뎌져 소요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갑니다. 유선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도 더 느립니다. 이물질을 감지하는 능력 역시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금속 이물 감지 실험 결과 14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이 이물질을 감지하지 못해 60도가 넘는 발열이 생겼습니다. 무선 충전기와 모바일 기기 사이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들 중 12개 제품은 이물질 끼임이나 발열에 대한 주의사항조차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원래 스토킹 등으로 징역 9년을 받은 게 있으니 총 49년이 되는 거죠. 유족 측은 오늘 판결로 오히려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전주환은 스토킹과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이 구형되자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을 찾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겉으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흉기 등을 준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실로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와 운전자 폭행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스스로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며 유기징역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고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온당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고로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게 돼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법이 그렇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준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와 유족 의사를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본으로부터는 배상도 못 받고 그런 걸까요? 우정환 기자입니다. 들판 곳곳에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주변에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벌어진 일명 폭리 민간인 학살 사건 현장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1968년 베트남 중부 꽝남성 폭리 마을. 북베트남군과 일명 베트콩의 대공세에 한국군 해병대 2여단 1중대 부대원들은 폭리 마을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도중 민가한 방공호 안에 있던 민간인들을 발견한 부대원들은 이들을 불러낸 뒤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7명 중 5명이 숨졌고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 티탄 씨는 오빠와 함께 중상을 입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50여 년이 흐른 지난 2020년 응우옌 씨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3년 만에 1심 법원은 정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한국군이 응우옌 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인인 응우옌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베트남 법도 한국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Để lòng lên bây giờ là những linh hồn nó được thỏa đoán thỏa mãn ước nguyện rồi thì tôi rất là vui mừng và tôi rất cảm ơn. 응우옌 씨는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과 사죄하는 독일 중 한국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기로에서 국격을 높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옥탑방 추락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그야말로 우연히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에 대해 마약 검사를 했는데 이 중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이 검사를 했으니 그럼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경찰은 강제 수사를 할 근거도 없다고 하네요.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골목길 주차장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20대 외국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남성은 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머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추락한 남성 말고도 외국인과 한국인 등 7명이 음주 상태인 점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30대 A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했습니다. 갑자기 올라갔을 거예요. 아는 사람 알고 해가지고 몇 명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양성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고 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A씨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6명이 출석을 거부한 데다 모발 채취도 강제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범의 진술이 없이는 마약이 또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수사를 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고 경찰 관계자는 같이 마약을 했다는 진술 등 증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동석자 수사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수색 나흘째를 맞은 청보호는 목포로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날씨가 변수입니다. 또 청보호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선박을 건조한 업체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 사고 전부터 왜 물이 새어 들어왔을까요?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항 중인 어선에 청보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시험 운항 때 촬영된 건데 뒤편에 마치 정글짐 같은 구조로 통발을 보관하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조선업체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통과했다며 정상적으로 배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도면대로 만나 0.1cm도 안 들어가서 딱 제로를 맞춰요. 딱 재고 난 다음에 이대로 배를 만드십시오. 또 중간에 칠한 페인트는 배 아래에 따개비 등이 붙지 않도록 특수 도료를 덧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집힌 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찼다 합시다. 근데 이게 저 배를 전복시킬 만한 물 양이냐고 말이죠. 전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해경은 불법 개조나 가정 여부 등 모든 의혹은 인양 이후 조사를 통해 밝히기로 했습니다. 개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선체를 인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고요. 한편 청보호는 사고 지점보다 물살이 약한 남동쪽 안전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끌어올려 바지선에 실을 예정인데
날씨가 좋지 않아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보호가 바지선에 올려지면 이곳 모포까지 7시간가량 항해를 하게 되고 이후 정밀감식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다친 사람에게 다가가 위로를 해주는 척하면서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세 자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피해 임차인들에게 다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대출을 권유하는 겁니다. 못 갚아도 보증공사에서 책임지니 괜찮다 하면서요.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 세금도 축 나고요. 전세 사기의 유혹, 포커스엠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거래가 늘은 몇 해 전부터 이곳 인천을 포함해 전세 사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을 뺄 시기가 되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못 돌려받은 채 은행 대출만 떠안게 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이 보증보험 가입하고 들어오잖아요. 나라에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 받고 이사 출발하는 거예요. 인천 지역의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점을 노린 겁니다. 안심연세로 전환을 하라고 유도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임차인한테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돈 갖고 제 보증금을 준다는 건데. 결국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허그 안심전세 대출을 받아 재계약을 한 뒤 거기서 돈을 돌려받으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보증사고가 나면 허그에게 변제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세금인 허그만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매물 업감정을 받아줄 테니 대출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경매 넘어가시면 50%도 못 받아요. 주변 시세가 2억 7천까지 감정서까지 다 나와요. 법인이라고 네이버에 치셔도 나와요. 이 집의 전세를 한 2.5억에서 2.6억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증금을 갚아야 되니 만약에 임대인이 돈을 못 주더라도 허구해서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설득되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허구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고 허구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기망 행위에 대한 가담 여지가 있고 또 다른 전세 사기에 빠질 수 있는 길로 유도하는 건 아닐지 의심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공적 자금을 좀먹을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사기와 불법 업감정도 중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공개석상에 나와 전쟁 준비 태세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밤 개최가 유력한 건군절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데 신무기를 대거 공개하는 식으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전쟁 준비 태세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이후 3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 대한 문제. 연초 한미 연합훈련과 확장 억제 강화 선언 등을 겨냥해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개발 전담 조직인 로켓공업부는 미사일 총국으로 격상됐습니다. 원자기호에 미사일 마크를 써 전술핵과 전략핵 미사일 생산을 과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내일 밤 건군절 75주년에 맞춰 열병식 개최가 유력합니다.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75주년과 2월 8일을 의미하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주민이 카드를 올려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 대미 정면 대결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고체 연료 화성 17형 등 전략 전술 핵무기 노출을 통해 핵 강국의 위력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 17형 이외에도 구경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순항 미사일 등 신무기를 선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논에선 가끔 거대한 마시멜로 같이 생긴 흰색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볏짚을 돌돌 말아놓은 소 사료인데 이 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우값은 떨어져 한우 농가가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입니다. 소 한 마리 도축장에 보내면 엉덩이에 돈 200만 원을 붙여서 보내는 꼴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장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한 들판. 생김새가 비슷해 소위 논두렁 마시멜로로 불리는 곰포 사일리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추수하고 남은 볏짚을 비닐로 돌돌 말아놓은 것으로 발효시켜 소 먹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6만 원 선이었던 이 곰포 사일리지 한 통 가격은 최근 2배 가까이 올라 1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수입 건초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국내 볏짚 가격과 비닐 등 생산업체의 비용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필지에 뭐 13만 원, 15만 원 했던 게 40만 원까지 갔어요. 원자재 상승이죠. 바닷값, 재료값 상승이죠. 한우 농가에는 직격탄이 됐습니다. 배합 사료와 바닥에 까는 톱밥, 유류비 등 각종 비용까지 하면 생산 비용은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우 가격. 지난해 6월 마리당 800만 원 가까이 팔렸지만 연말부터 급락해 지난달엔 63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소 한 마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붙여서 판다고 생각하면 돼요. 팔면 팔수록 손해죠. 또 안 팔 수도 없어요.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늪에 빠지는 거죠. 설상가상 난방비까지 치솟고 있어 한우 농가는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밤늦게 주문해도 아침이면 도착하는 새벽 배송. 정말 편한데 한두 집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싶죠. MBN이 새벽 배송을 넘어 사실상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최첨단 물류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물건이 직원을 찾아다니고 무인 지게차가 알아서 물건을 착착 분류해주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가 다 융합돼 있었습니다. 오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수백 개의 물건이 담긴 1000kg에 달하는 선반을 QR코드에 맞춰 척척 운반하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또 다른 곳에선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무인 지게차가 나타나 대용량 제품을 필요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로봇이 바로 소팅봇인데요.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해 상품을 몇 초 만에 분류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65% 단축시켰습니다. AI로 무장된 천여 대의 로봇 덕분에 축구장 46개 크기에 달하는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 강도가 낮아진 것은 물론 근로 환경도 한결 안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자동화가 융합된 이런 최첨단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앞으로도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유통업체 간 경쟁이 새벽 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으로까지 확대되면서 1분 1초를 줄이려는 노력은 AI와 로봇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제품 보관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른바 풀필먼트 시스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로봇과 무인 검수 시스템을 필두로 한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한 CJ 대한통운과 손잡고 이 길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고 SSG.com도 수도권의 자동화율 80%에 달하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3곳을 운영 중입니다. 식음료와 가공식품을 넘어 최근엔 패션 중심의 플랫폼 업체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창고로 대변되던 물류가 첨단 기술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로 한때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다가 30분 만에 재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에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दिब्बा नहीं तो स्कूल नहीं
공부에 춤과 노래, 외모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모범생 스탠리에겐 약점 아닌 약점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건데 선생님의 호통을 피해 수돗물로 줄인 배를 채우던 스탠리에게 친구들이 도란도란 도시락을 나누는 모습은 짠한 감동을 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급식이 이루어지니 이런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듣기 거북한 편가르기와 혐오의 말들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개근거지란 말도 그중 하나입니다. 개근이 학교를 빠지지 않는다는 그 개근 맞냐고요? 맞습니다. 개근상은 원래 성실과 근면 그리고 건강함의 표상이었지만 이제는 가족 해외여행이나 단기 어학연수, 체험학습 등으로 학교를 빠지는 일이 없이 출석하는 아이란 뜻으로 거지란 말을 붙여서 놀리고 따돌림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는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혐오에 물든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로 편을 가르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영구라 놀린다는 얘기는 서막에 불과했죠.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친구를 따돌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엘사라 부르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나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학원을 더 보내고 더 과외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나처럼 아이들이 영원함을 편가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세대 간 갈등까지 조장하는 건 괜찮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시인 나태주는 이처럼 고운 말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아름다운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괴물로 자라길 바라는 분은 아마도 없겠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차별과 혐오에 물든 아이들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K리그 히트 상품이었던 이승우 선수가 올해도 맹활약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특급 도우미 윤빛가람이 영입되면서 날개를 달 것 같은데요. 구경호 기자가 제주 전지훈련에서 만났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다가 국내 K리그로 유턴한 지난해 14골을 넣어 득점 4위. 이승우는 다시 돌아봐도 대단한 시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좀 저도 놀라긴 했거든요. 이번 연도도 당연히 작년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싶고 작년보다. 신명나는 골 세리머니는 올해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벌써부터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경기 하루 이틀 전부터 좀 세레머니도 준비하고. 부주장에 선임된 이승우의 올해 목표는 유럽 무대 재진출과 당장 3월 대표팀 재선발. 그래서 득점을 도와줄 통산 48개의 도움을 올린 특급 도우미인 주장 윤빛가람의 합류가 반갑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올해 제가 20개인데 2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이들 덕분에 지난해 7위 수원FC는 올해 구단 사상 최고인 4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K리그 적응을 마친 이승우가 2년차 시즌2에서 보여줄 활약상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지난 5일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햄스트링을 다친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치료차 잠시 귀국했습니다. 황희찬은 국내에서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고 12일쯤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입니다. 대기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전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기가 60, 세종도 6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충청과 영남, 제주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전, 세종과 충북, 대구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수도권은 오전에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더욱 짧아지겠습니다.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옅은 먼지 안개 형태로 남겠고요. 또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화재 사고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단 아침 기온은 영하권인 곳이 많아서 일교차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7도, 춘천도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1도, 부산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글핀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